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재 131페이지 가시고 1번 지문부터 보시면 되죠. 1번 지문 중요한 거니까 체크를 하시고요. 자, 채무자의 양도에 대한 채권 발생 기초가 되는 원인의 밑줄 그어두신 다음에 도급계약이라고 일단 메모를 하신 다음에 1번 지문 봅시다. A가 이제 수급인이에요. A가 수급인이었고 B가 도급인이었다. 그러니까 안 적어도 A하고 B 사이에서 이제 도급 계약이 있었겠죠. 이때 이제 A 같은 경우가 B에게 공사대금 채권이 있겠죠.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이 대금 채권을 이제 A가 C에게 양도를 했고요. 양도했고 민법제 450조에 근거해가지고 통지까지도 했습니다. 통지를 이렇게 먼저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B 사이에서 도급 계약에 의해서 완성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하자가 있어가지고요. B가 이제 A를 상대해가지고 A에게 그 하자에 근거해가지고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가지고 하자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B가 취득을 하게 됐던 사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색깔 바꿀까요? C가 B에게 3번 양수금 청구했다. 양수금 청구를 했을 경우에 4번 B 같은 경우가 동시이행의 항변으로서 C한테 대항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먼저 하나씩 합시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채권 양도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있었을 때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채무자 B의 법적 지위가 부당하게 불리하게 바뀔 수는 없다. 이게 A 같은 경우가 C에게 대금 채권을 양도하기 전이었다면 안 했다면 A가 B한테 공사대금에 대해서 지급을 직접 청구했을 때에는 B 같은 경우는요 동의안권을 행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A가 채권 자체에 대해서 양도했다는 이유에 근거해가지고 B가 더 이상 동의안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해버리면요, 그렇죠, A하고 C 사이에 채권 양도 행위로 근거해가지고 부당하게 B의 권리에 대해서 침해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죠? 양도 통지를 하기 이전 단계에서 존재했던 도급 계약에 의해 생겼던 채권 같은 경우라면 B 같은 경우가 동의안권 행사해가지고 C한테 대항할 수 있다까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상계하면 또 가능하죠. 상계로도 대항할 수 있다까지 함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 제일 끝에 보시면 동의안권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 1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속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청약과 승낙의 합의에 의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특별법에 있는 권리 행사에 근거해가지고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된 경우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 성립하고 난 다음에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합의든 계약이든 법리와 관계없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해제를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볼 필요 없는 거니까 2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또 지문만 보시면 되죠. 갑이 적법하게 이행채고를 했으나 채무자 을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이행직체를 이유로 해제하기 위해서 갑이 을 상대해가지고 상당 기간을 정해서 채고했고 상당 기간이 지나도 채무자 을 같은 경우가 이행 따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밑줄 그 상당 기간 내에 채무자 을 같은 경우가 이행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어떤 사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어떤 경우냐면 을이 갑한테 돈을 주고 싶긴 한데 로열티 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산정 자체가 불가능해가지고 못 줬다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는요, 갑의 해제권 행사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3번 지문 제일 끝에 제한될 수 있으니까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문까지만 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별표 치신 다음에 또 중요한 지문이니까 포인트는 장대금이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밑줄을 그어두신 다음에 4번 지문 봅시다. 물론 새로운 판례는 아니고 다 기본서에 이제 있는 판례입니다. 자, 이른바 자동 해제 특약이죠. 자동 해제
특약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첫 번째 경우가 매수인이 중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면 우리 사이의 매매 계약이 자동 해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지금 4번 지문처럼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주지 않으면 된다라고 했을 때 항상 중도금, 잔금 두 가지를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야만이 틀리지 않는다. 자, 이때 위에 같은 경우는 이른바 중도금 같은 경우는 매수인한테 인정되고 있는 선이행 의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매도인 같은 경우가 별도의 반대급부, 즉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한 각정서 같은 것들을 별도로 제공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도금 지급기일이 더 지나버리면요,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 해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동 해제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데 잔금 같은 경우는요, 동시이행한 게 있지 않습니까? 잔금은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차이점 아시겠죠? 따라서 매도인 같은 경우가 반대급부에 대해서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비록 잔금 지급기일이 도가했다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행지체가 아닌 거다. 따라서 자동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까지 두 개를 비교하신 다음에 결국 잔금에 대해서 이제 자동 해제가 인정이 되려면 반대급부에 대해서 이행 제공한 사실까지도 주장 증명이 됐을 경우만 될 수 있다 해서 이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번 최신 판례 같은 경우는 잔금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문 제일 끝에 보시면 약정기일 사실만 가지고는 자동 해제를 볼 수 없는 것이니까 4번 지문 맞는 지문이고요.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까지 필요하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5번 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6번 지문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법행 기출 지문 같은데 그 제일 끝에 문장 가신 다음에 미리 공부를 하지 않으면 틀려버립니다. 그것도 보시면 자, 원문 반환에 대해서 안 돼가지고 됐을 경우에는 가액 반환 청구의 문제인데 그 당시의 매매계약 목적물의 가액 상당임으로까지는 맞죠. 조금 뒤에 X토지의 시가 상당액, 원금이라고 메모하시고 이에 대해서 매매계약 해제가 이루어지고 다음 날부터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 지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봅시다. 예를 들면 A 같은 경우가 매도인이고 B가 이제 매수인이었다. 근데 A하고 B 사이에서의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는데 이미 B 같은 경우가 X 토지를 제3자 C에게 팔고 C 명의로 이전 등기가 격려돼 가지고요. C 같은 경우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있는 제3자에 포함돼 버려 가지고 보호가 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A는 B 상대해 가지고 원물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원상 회복으로서 가액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가액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가액 반환 청구를 할 때는요, 첫 번째 원물 자체죠. 원물 시가 자체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연 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죠. B가 이제 계속 주지 않고 있었을 경우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원물 예를 들면 불능 당시의 시가가 5억이었을 경우에 원물하고 지연 손해금까지만 지급하면 그만이겠습니까? 예, 민법 제548조 제2항을 보시죠. 548조 제2항을 보시게 되면 B 같은 경우가 그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더하기 법정이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법정이자도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5억뿐만 아니라 법정이자 들어가는데 요거 같은 경우, 이 중간 이거 같은 경우는 주의하실 게 뭐냐면 지연 배상이 아니었죠. 이른바 원상 회복의 문제였죠. 원상 회복의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밑에 거랑 차이가 뭐냐면요, 위에 같은 경우는 상대방 B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다 하더라도 원상 회복조로서 청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B에게 동의한 건이 있다 해도 A가 B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밑에 거는요, 이행지체에 근거해가지고 지연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B에게 동의한 건이 있어버리면요, 지연 손해금의 지급은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지문 제일 끝에 보시면요, 매매계약 해제되고 다음날부터 지연 손해금 뿐만 아니라
받고 법정 이자까지 함께 줄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6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 그 오른쪽 페이지 가보시면요. 자, 그 판례 박스 제일 끝에 보시면 이득 1로부터 법정 이자 더했던 금액 이득 1에 밑줄 긋고 쭉 빼신 다음에 해제한 때부터 아니죠. 받았을 날부터 이득 1로부터 이자 붙여서 줄 의무도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6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 이 6번 지문 같은 경우는 원심의 판단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7번 지문도 체크하시고 아주 중요한 지문이다. 복습해가지고 가실상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죠. 해서 가실상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요, 원고가 피고를 상대해가지고 불법 행위나 또는 체불 책임에 근거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그 손해배상 청구하는 A에게도 일정한 정도의 가실이 있었을 때에는 가해자 이자 채무자인 B 즉 피고의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산정을 할 때 참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가실상계에 관한 규정을 이른바 원상회복 청구한다. 즉 A가 B 상대해가지고 배상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에 근거해가지고 원상회복을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이익에 관한 청구의 종류로서 원상회복 청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적용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지문 제일 끝에 보시면 자, 가실상계에 준해가지고 갑의 회복 청구권의 행사 범위의 일부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판례이기 때문에 7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신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하고 회복 청구를 하는 경우를 잘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법리만 아시면 쉽게 또 풀 수 있는 문제다. 그 다음 페이지 8번 지문 또 중요한 지문입니다. X 토지를 매도했던 갑이 매수인 을에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기 이전에 즉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하기 이전 단계에서 병이 을과 매매계약을 맺고 매매계약에 근거해가지고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본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병 같은 경우가 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해서 보호된다는 점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 같은 경우는요, 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매매 애약을 하고 됐습니까? 병 명의로 본등기인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가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병 같은 경우가 본등기인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단순히 가등기를 했을 경우에도 이 병 같은 경우가 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이 인데 일단 등기를 한 것으로 봐가지고요 산자로 보고 있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럼 제일 끝에 보시면 가등기 했을 때에도 제3자에 포함된다기 때문에 8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단순히 가등기만 하고 있는 상태하고 가등기하고 재빨리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까지 해버린 경우는요 크게 여러분들 병을 차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본등기를 안 했고 가등기에 불과하다고 해가지고 그 가등기가 예비 등기에 불과하니까 물권 변동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548조 1항에 근거해가지고 보호할 수 없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가등기만 했을 경우에도 포함된다는 판례니까 꼭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교할 게 9번 질문인데요. 똑같은 사안 같은데 병 같은 경우가 이제 을로부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다시 매수를 했는데 이 병 같은 경우가 등기부에 통해서 뭔가 기재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주 보시면 관리 대장에 불과했을 경우는요 등기상 권리를 한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548조 제1항 단서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 결국 같은 경우는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해제한 다음에 해제 효력을 병한테 주장할 수 있다. 왜? 병이 보호될 수가 없는 사안이니까. 따라서 9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지문 같은 경우는 참 중요한 판례이긴 한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한데 한번 해봅시다. 어렵지 않을 수 있고 들어보세요. 갑이 이제 채권자이고 이제 을 같은 경우가 채무자이고요. 채무자이고 병이 이제 제3채무자였습니다. 제3채무자였다. 어떤 사안이냐면요. 을이 자기 소유의 X 토지를 이제 병한테 매도하는 계약을 해가지고 을이 병한테 이제 매매 대금 채권이요. 매매 대금
채권을 이렇게 취득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갑 같은 경우가 이 대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추심 명령을 신청해가지고 추심 명령이 확정이 된 상태였거든요. 확정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갑이 병상대 해가지고 갑이 2번 병상대 해가지고 추신금 청구를 하겠죠. 추신금 청구를 했을 경우에 보세요. 을하고 병 사이에서의 채권에 대해서 갑이 이제 압류 따위를 했다 하더라도 병하고 을 사이에서 병하고 을 사이에 이루어졌던 기본적 원인 계약인 매매 계약까지 갑이 구속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사안에서 첫 번째 경우 1번의 경우 이렇게 추신청했을 때 병 같은 경우가 을하고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해제다.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을 경우에는 해제된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추신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죠. 해서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을하고 병 사이에서의 매매 계약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써 병이 적법하게 해제를 했을 경우에는 해제한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갑에게 대항을 할 수 있다. 즉 추신금의 지급을 거부를 할 수가 있다는 게 종전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비교할 최신 판례인데 2번인데 어떤 사안이냐면 매매 계약 자체에 대해서 해제를 해버린 게 아니라 자 을이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죠. 병이 매수인이죠. 매수인인데 요 매도인의 지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가 만나가지고 3자 합의를 해가지고 매도인의 지위 인수 계약이에요. 매도인의 지위를 정한테 넘기는 지위 인수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갑이 병한테 추신금 청구를 하니까 이 병 같은 경우가 1번 법리에 근거해가지고 야 지위 인수 계약을 해버리면 더 이상 을한테는 대금 채권이 없잖냐라고 하면서 이제 병이 추신금 지급을 거부했던 사건이거든요. 여러분들 1번과 2번의 가장 근본적 차이가 뭐겠습니까? 1번처럼 을하고 병 사이에서의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을 경우에는 완벽하게 매매대금 채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갑이 추신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2번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을에서 정으로에게로 지위 인수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부터 이미 압류가 붙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정의 인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병이 정한테는요, 그렇죠.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해제이기 때문에 병이 을 등에게 전혀 매매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겠지만 2번처럼 지위 인수에 불과했을 경우는 여전히 병이 정에게 매매 대금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고 정 같은 경우도 압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차기 때문에 결국 병 같은 경우는요 갑상대 해가지고 추신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 왜? 어차피 병이 정한테 돈 줄 문제이고 정 같은 경우도 제한 있는 상태에서 권리를 취득한 거니까. 따라서 요 사안 같은 경우는 갑이 병이 갑에게 대항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요 1번과 2번 두 개를 잘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설지에 보시면 관련 판례는 다 읽으실 필요 없고요. 그 판례에 있는 내용이 이제 방금 했던 1번 해제 사안이니까 필요 대체하시고 위에 있는 10번 지문 제일 끝에 보시면 계약상 지위 승계에 근거해가지고 제일 끝에 갑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 아니죠. 갑 청구에 대해서 병이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갑 청구에 이유가 있다니까 10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지문 같은 경우 조금 나오기 힘든 측면이 있긴 한데 한번 조금만 이해를 해봅시다. 자, 수 분양자가 허위 가상고 해가지고 자 A 같은 경우가 분양회사이고 분양자이고 이제 B 같은 경우가 수 분양자이다. 예를 들면 근데 이제 A가 B한테 허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되는 허위 가장 강고를 한 거예요. 가장 강고를 해가지고 B 같은 경우가 분양계약상 원래 실제로는 별도의 허위가 없었더라면 그 뭐 아파트 같은 것들이 1억에 불과해가지고 B가 A한테 1억만 주면 이제 입주를 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속아가지고 실제 약정하기로는 속아서 약정하기로는 총 1억 4천만 원만큼 지급하기로 한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B가 A한테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차액설이죠. 기망당하지 않았으면 1억인데 지금 현재 준 돈이 4천이기 때문에 실제 줄 돈 1억 초과했던 4천만 원까지는 B가 이제 A한테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뒤에 이게 1번인데 그 뒤에 A하고 B 사이에서의 분양 계약이 2번 해제가 돼버리면 소급해가지고 A하고 B 사이의 계약 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돼 버리겠죠. 그럼 소멸돼 버리면 더 이상 B가 A한테 약정에 근거해가지고 1억 4천만 원에 대해서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없다?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미 B가 A한테 지급한 돈이 있었을 경우는요. 그런 경우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가 있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B한테 이 차액만큼에 대한 배상을 B가 A한테 청구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구할 필요가 없죠. 왜? 없었으니까 해서 3번이죠. 더 이상 손해배상만큼 4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다 해서 이 사안 같은 경우는요. B가 A한테 그 어떠한 것도 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요 차액만큼에 대한 배상은 더 이상 B가 A한테 청구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잘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문 제일 끝에 보시면 해제가 이루어지면 분양대금 지급 채무가 해제에 의해서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됐죠? 제일 끝에 차액이었던 4천만 원도 함께 없어지므로 11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시고 12번 지문은 또 별표 2개죠. 아주 중요한 건데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2개를 판례 구분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 봅시다. 선을 그어서 이때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이행기였다. 쉽게 이행기였을 경우에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자가 뭐예요? 약정이자죠. 약정이자. 약정이자 얼마 줄래? 라고 하는 게 바로 약정이율 아니겠습니까? 약정이율인 것이고, 그렇죠? 이행기가 지나고 난 다음은요, 이름은 지연이자인데 정확하게 지연손해금이고, 요 부분 같은 경우는요, 지연손해금률 아니겠습니까? 이 2개를 구분을 하자 해서 약정이자, 약정이율에 대해서 예를 들면 3%라고 합의를 했는데 지연손해금률은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는 판례 아시죠? 뭐에 의한다? 지연손해금률은 그렇죠.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래서 민사인 경우에는 5%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종래 판례 입장. 근데 이거 말고 연 3% 합의했어요. 3% 합의했고 야 근데 만약에 네가 이행기에 주지 않아가지고 지체 빠지게 되면 지연 손해금률도 3%로 하자라고 별도의 합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별도의 합의했을 경우는요, 그렇죠. 지연 손해금률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은 게 아니고 별도의 합의를 했을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근거했을 때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법정 이율이 아니라 합의했던 지연 손해금률인 3%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는 거다 해서 무조건 3% 나오면 5% 이렇게 문제를 풀지 마시고 지연 손해금률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가 없어서 약정 이율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게 나오지만요. 별도의 합의했을 경우는요. 그 합의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까지 꼭 기억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강의하면 뭐 다른 수업 들으시고 저한테 와가지고 또 막 따지시는데 제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틀리게 강의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일 끝에 2줄 위에 회복 의무에 대해서 지체했을 경우는 연 3%로 주기로 했다 해서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를 미리 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제일 끝에 법정 이율인 5%가 아니고 3%에 통해서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2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지문 보겠습니다. 빨리 민법제 547조 읽으시고요. 547조. 민법제 547조 읽으신 다음에 해지의 불가분성이죠. 그래서 매도인이 뭐 A, B, C이면 A, B, C 다 함께 해제할 문제인 것이지 A만 따로 해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개별적인 해제를 인정해버리면 생길 수 있는 법률 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강행법규가 아니고 이미
규정에 불과했다까지도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A가 이 사안은 A가 쉽게 B한테 X 토지를 매도했습니다. X 토지를 매도했다. 근데 B가 이제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갖추지 않은 미등기인 상태에서 전매를 해가지고 한 번 더 C한테 전매를 했다. 전매를 했다. 근데 C 같은 경우가 잔금을 다 치르고 이전 등기를 받기 전에, 그러니까 잔금을 다 안 줘서 이전 등기를 받기 전에 C가 사망했다. 사망하니까 갑이 C의 처, 을하고 병 같은 경우가 C의 직계 비속이 이제 공동 상속인이었습니다. 이랬을 때 각 같은 경우가 뭐라고 했냐면 B 같은 경우도 매수인의 지위에서 A한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B가 이렇게 들고 있었던 등기청권, 쓰기 힘드네요. 귀찮기도 하고. 요 등기청권이 이미 10년 지나가지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야, B 네가 A한테 이전 등기 권리가 이미 끝났으니까 B 너는 X 토지에 대해서 네가 이전 등기를 할 수 없고 그 우리한테도 이전 등기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갑이 뭐라고 했냐면 이행불능이다. 이행불능임을 주장을 하면서 갑이 해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건이었어요. 이때 판례가 판시하기를 첫 번째 이행불능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판결 요지에는 나오지 않고 판결 전문에 나오는데 이렇게 중간 매수인 B의 등기청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경우라면 B의 C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단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행불능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왜? B가 A한테 이전 등기를 구했어요. 근데 A 같은 경우가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고 포기해버리고 B한테 이전 등기 해줘버리면요. 그럼 B도 또 C한테 등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A가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원용했다는 등의 별도의 사유가 없다면 아직까지는 B의 C 측에 대한, 그러니까 갑을 병이겠죠. 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가 불능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더 나아가서 가사, 설사, 네 말대로 이행불능이라 하더라도 단독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왜요? 민법 제547조 해서 불가분성에 미치기 때문에 갑을병 너희가 동시에 다 했을 때는 가능한데, 그러니까 불능이라 봤을 때는 지금 상 같은 경우는 갑 네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제 효력이 없으므로 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인 겁니다. 이해되죠? 그럼 제일 끝에 보세요. 지문 1인 단독으로 매매 계약에 대해서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게 원칙이다. 547조까지 메모해가지고 한 방에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14번 지문 같은 경우는 해제, 해지의 구별만 하시면 되죠. 읽을 필요 없고 15번 지문 앞부분에 계약 성립에 바탕이 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게 바뀌었을 경우는요. 당연히 사변에 근거해가지고 해제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끝에 보시면 사변에 근거해가지고 계약의 해제가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15번 지문 또 틀렸고요. 그 다음 지문 같은 경우도 해지, 의미만 알면 쉽게 읽을 수 있으니까 장내니까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매매 계약을 봅시다. 1번과 2번 지문은 두 개 묶어서 2번은 진짜 중요한 판례. 1번 같은 경우는 나오기 좀 힘든 측면이 있는데 2번과 비교해서 조금 알 문제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이거부터 붙어보시면 제3자 병에 의해서 가압되어 있었던 X 건물을 을이 매수해가지고 이전 등기했다 해서 갑이 이제 X 토지의 건물의 주인인데 이미 1번 해가지고 병이 선순위 가압류를 먼저 했고요. 2번 그 다음에 이제 을이 매수인의 지위에서 이전 등기를 들어온 상태였다. 요때 병이 갑한테 가압류 먼저 하고 소를 제기해가지고 승소해가지고 이 병 같은 경우가 승소 확정 판결에 근거해가지고 강제 경매를 실행시킨다. 강제 경매를 실행시키면 병 같은 경우는 선순위권자 병한테는요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강제 경매에서 예를 들면 A 같은 경우가
저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을 같은 경우는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겠죠. 1번, 2번, 3번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을이 갑한테 물을 수 있는 담보 책임이 뭐냐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몇 조? 그렇죠. 저당권 실행의 경우와 같은 측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을 같은 경우는요, 을은 갑상대해가지고 4번이네요. 4번. 민법 제570조의 담보 책임이 아니라 민법 제576조로 보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까지 꼭 기억하신 다음에 요 두 개 여러분들 가장 큰 구별 실익이 뭐예요? 구별 실익이. 저는 땡겨 올게요, 대표님. 알아서 해주세요. 자, 민법 제570조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 없다? 해제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손해배상은요, 청구할 수가 없죠. 근데 민법 제576 같은 경우는요, 악의의 매수인이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다는 큰 실익이 있고 잘 나오죠. 두 번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을 때의 손해배상의 성질이죠. 손해배상의 성질이 무엇인가 관련해가지고, 자, 민법 제570조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하는 경우는요, 이행이익이었죠. 이행이 배상으로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었고, 576 같은 경우는요, 실내이익으로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었다까지도 한 번 더 구분하신 다음에,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요, 담보 책임에 근거해가지고 배상을 청구하는데 혹시 그 배상 청구가 실내이익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물었을 경우는요, 일단 원칙은 전부 다 이행이익이 원칙이에요. 다만 민법 제576만 실내이익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판례가 밖에 없어요. 판례 있는 사안들을 봤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부 다 이행이익이고 576만 실내이익으로 문제를 풀면 객관식 문제 틀리지 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2번 지문 틀린 지문 보시고 다시 이제 1번 지문을 보시면, 자,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X 토지가 농지였거든요. X 토지가 농지인데, 다시 합시다. 농지인데, 똑같이 1번 해가지고 병이 먼저 가압류를 했어요. 병이 먼저 가압류를 했던 상태에서 이 가압류에 근거해가지고 경매가 된 것이 아니라 원주인이었던 갑 같은 경우가 세금 등에 대해서 연체를 해가지고 이 X 토지에 대해서 공매가 이렇게 됐는데, 이 절차에서 예를 들면 A 같은 경우가 경락대금을 전부 다 완납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농지인데 이 A 같은 경우가 농지 자격증명, 취득 자격증명을 받지 못해가지고 아직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이게 1번, 있다가 요 가압류에 근거해가지고 강제 경매가 됐고, 이 강제 경매 절차에서 B가 이제 소유권을 완벽하게 취득을 하게 된 거예요. 이랬을 때 이 A 같은 경우가 민법 제576조에 근거해가지고 이 경매 등등등에 대해서 해제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못해요. 왜 그런가? 다시 봅시다. 자, 이 사안에서 만약에 X 농지가 공매가 됐고 A가 완납을 했고 A 같은 경우가 증명까지 받아가지고 X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원래 있었던 병의 가압류는요, 공매에 의해서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A가 계속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A 같은 경우가 증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매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이 사안은 방금 봤던 2번의 경우와 달리 A 같은 경우가 X 농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가압류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가압류 때문이 아니죠. 가압류 때문에 소유권을 못 먹은 경우에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증명 없었던 경우니까. 따라서 이 경우는 민법 제576에 근거해가지고 이 경매라고 하는 것을 해제할 수 없다까지 꼭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조금 나오기 힘든 측면이 있긴 한데 좀 비교해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1번 지문 제일 끝에 보시면
공매 절차에서의 매수인 A 같은 경우는 576조에 근거해가지고 공매를 해제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1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하시고 1번, 2번 두 개 잘 비교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민법 제582조까지 메모하신 다음에 조문 한번 읽고 다음 시간까지 뒤에 문제 쫙 풀어가지고 또 수업에 들어오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